안녕하십니까. 제가 책을 낸 지 이제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내면서 이해를 쉽게, 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캐릭터들을 등장을 시켜서 해계 지식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에서 코딩 동호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것을 이제 배웠었는데, 한참 그 코딩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만들었던 그 회계 책의 내용을 파이썬 코딩으로 하면은 게임처럼,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래밍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회계 지식을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먼저 이 코딩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다른 인터넷 게임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도 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콘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목차가 나오죠. 이 목차는 우리 재무제표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이 재무제표에 있는 이 목차를 클릭을 하면은 각 항목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숫자로 보이는 재무상태표가 그림으로 보이죠.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자산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죠. 제일 먼저 돈이 필요하는데 자기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자기 돈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자기 돈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 필요한데 내 돈이 50억이 있다고 하면은 150억은 빌려야겠죠. 그게 부채입니다. 이 위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동부채는 항상 1년 내에 당장 갚지 않으면은 이 회사를 부도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지금 창을 가지고 겨누고 있죠. 회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부채 중에서 비유동부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위협이 덜하죠. 창을 들고는 있는데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유동부채는 1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고 1년 후에 갚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위험은 있기 때문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모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일종의 적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합쳐서 우리는 부채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안전한가는 이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 그거는 내 돈인 자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내 돈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위험한 것이고, 자본이 많고 부채가 작다면은 부도가 날 가능성은, 그런 위험성은 적다고 볼 것입니다. 회사의 안전성은 그래서 부채와 자본의 비율, 부채 자본 비율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쪽에 나오는 숫자상으로는 유동부채가 20억, 비유동부채가 100억이기 때문에 부채가 120억이고 자본이 40억이니까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면은 300%가 되죠. 이 부채 자본 비율이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하는 우리 재무 분석 비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를 평가하거나 가장 먼저 평가해야 되는 것이 부채 자본 비율입니다. 너무 높으면 회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주식을 사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겠죠. 이 부채 자본 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제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를 배우고 재무제표를 배울 때는 재무비율 분석, 재무 분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비율 분석에서는 따로 하나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위에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밑에 손익계산서가 있죠. 지금 당장은 재무상태표를 분석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부채와 자본은 제가 오른쪽으로 편리를 위해서 옮겼습니다. 오른쪽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동부채가 20억, 비유동부채가 20억, 자본이 20억이죠.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100이라고 해볼까요? 틀렸네요. 다시 누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금 부채와 자본의 비율은 얼마냐는 거예요. 부채가 유동부채가 20, 비유동부채가 20이니까 부채는 40이죠. 그리고 자본은 20이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의 비율은 몇 프로? 부채에서 자본을 낳는 비율은 200. 이제 만나봅시다. 부채 비율 200. 와, 맞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볼 수가 있고, 부채 비율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충분하시죠? 혹시 제가 숫자를 바꿔볼까요? 유동부채가 만약에 40억이라고 하면은, 유동부채가 커졌네요. 이거는 자본이 0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 30 정도 해볼까요? 아까보다는 좀 적어졌고 자본이 10이 남았네요. 그래서 유동부채가 30이고 비유동부채가 20억이고 자본이 10이면은 부채와 자본의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500%. 만나보겠습니다. 500 하고, 와, 맞았습니다. 나이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 비율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숫자를 바꿔봐도 우리는 부채 자본 비율은 항상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이제 다 끝났고요. 당좌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재무상태표를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당좌자산은 자산 중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는 현금과 매출채권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당장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장 또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현금은 쉽고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뭔지 궁금하시죠? 매출채권은 여기서 우리가 물건을 팔면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안 오고 있죠. 근데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저 돈은 사실상 내 거지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애상매출이라고 합니다. 애상판매. 이 애상판매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잠시 이제 당좌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부채와 자본을 오른쪽으로 다시 넘겼습니다. 여기서 현금 매출채권, 이 당좌자산의 역할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동부채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현금과 매출채권이 나가서 방어를 하죠. 당장 뛰어나가서 방어를 하니까 이 회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도를 내지 않고 회사를 유동부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현금과 매출채권, 당좌자산의 역할입니다. 다시 돌려서, 그러면은 유동부채와 비교해서 현금과 매출채권, 당좌자산의 비율이 높으면은 이 회사는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는 당좌 비율이라고 합니다. 유동부채가 쳐들어올 때 당장 수비수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당좌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당좌 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표에서는 현금이 10억 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50억 원,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50억 원이기 때문에 60을 50으로 나눠서 120%가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현금이 50억이라면은 현금을 50으로 바꾸면 당좌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200입니다. 200. 한번 보겠습니다. 50. 아, 바로 200으로 바뀌네요. 예.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재무 비율 분석에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당좌 비율이죠. 지금 여기서는 현금이 10억 원, 매출 채권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20억 원이면은 20을 20으로 나눠서 100%가 됩니다. 이건 옆에 답이 써져 있죠. 만약에 매출 채권이 커지면은 매출 채권이 예를 들어서 30으로 커진다. 매출 채권이 엄청 커졌네요. 그럼 당좌 비율이 바뀌겠죠. 회사의 자산 규모가 커졌죠. 특히 당좌 자산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현금과 매출 채권이 10억, 30억이고 유동부채가 20억 원이면은 당좌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200입니다. 40을 20으로 나누니까 200이 되겠죠. 200이 되나 봅시다. 200 하고 당좌 비율을 클릭해 보니까 맞았습니다. 박수. 예.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유동부채가 만약에 이게 40으로 10으로 바뀌면은 유동부채가 아주 조그만해졌네요. 그러면 저렇게 조그만 유동부채는 공격해 와봐야 전혀 겁이 안 나죠. 저렇게 큰 매출 채권도 있고 현금도 크고 하니까 겁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당좌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400%. 예. 400 해서 자 만나보겠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비유동부채가 이게 예를 들어서 30억이 된다. 그러면 당좌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 매출 채권, 유동부채는 그대로 있고 비유동부채가 30이 된다. 그러면은 당좌 비율은 안 바뀌죠. 당좌 비율은 비유동부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좌 비율은 현금과 매출 채권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비유동부채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 400%를 다시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클릭해 보면은 나이스 굿이라고 나오죠. 예. 자, 이제 당좌 비율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목차로 넘어가서 제가 보던 당좌 자산을 아까 보고 있었죠? 당좌 자산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 채권의 회전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1회전을 하면은 매출 채권만큼의 매출액이 만들어집니다. 한 번 회전을 더하면은 또 매출액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회전을 하니까 또 매출 채권만큼의 매출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10억 원짜리인데 지금 30억 원의 매출액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1년 동안에 매출 채권이 활동한 겁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매출 채권은 몇 회전 했을까요? 3회전이죠. 10억 원짜리가 3회전을 했으니까 30억 원의 매출액을 만들어냈겠죠. 자, 보겠습니다. 3회전. 네, 맞았습니다. 박수. 이게 여러분들이 회계 책에서 보던 매출 채권 회전율의 개념입니다. 매출 채권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몇 배가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회전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는 매출채권 회수기간입니다. 한번 갔다가 매출채권 회수를 했죠. 여기서 회수기간은 것은 1회 회수기간. 매출채권을 한번 나갔다가 1회 회수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이게 지금 1년에 3번을 회수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을 회전을 했고 1년에 3번을 회수를 했어요. 그 한 번 회수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4개월. 예, 그렇죠. 3분의 1년. 4개월에 한 번 회수를 했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박수. 이 개념이 바로 매출채권 회수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좌자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은 우리가 이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목차로 넘어가서 재고자산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재고자산은 이 현금 매출채권하고 함께 유동자산이죠. 재고자산도 움직이고 있죠. 근데 날개가 펄럭이기만 하고 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적은 그런 유동자산입니다.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점에서 앞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자산, 이러한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재고자산에서 중요한 개념인 기본 개념인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창고에 작년에부터 우리가 보관해 놓았던 기초 재고자산이 창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가가 상승기가 돼 가지고 이제 단가가 높은 재고자산을 금년에 새로 입고하려고 합니다. 새로 이제 창고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 있던 자산이 있고,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선입이죠. 그리고 뒤에 들어온 것은 후입이고,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여기서 이 간단한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부터 있던 재고자산하고 이 금년에 새로 매입한, 새로 사들인 재고자산을 합친 거는 나중에 기말에 보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그리고 매출원가를 합친 것하고 같은 숫자다. 2개의 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제가 물가 상승기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사서 보관하고 있던 기초 재고자산은 단가가 쌌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똑같은 하나의 재고자산인데 비싸게 샀어요. 이런 경우에 선입선출법을 쓰면은 싸게 샀던 선입 재고자산이 매출원가로 가고, 그러면 매출원가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금년에 비싸게 산 재고자산은 기말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재고자산 규모가 크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선입선출법을 쓰면은, 이건 지금 물가 상승기를 제가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출 원가가 작기 때문에 이익은 커진다. 이 그림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마 선입선출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입선출법을 안 쓰고 후입선출법을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샀던 재고자산은 단가가 작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는 재고자산은 단가가 큽니다. 나중에 들어온 재고자산이 먼저 나가는 게 후입선출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앞에 선입선출법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샀던 재고자산, 이게 단가가 컸기 때문에 이게 매출원가로 가면서 매출원가가 커지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재고자산은 단가가 낮아서 기말 재고자산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출원가가 크기 때문에 이익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에서는 이 물가 상승기를 우리가 가정할 때 기말의 재고자산은 작고 매출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나중에 잊어먹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을 한번 보셨으면은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의 역할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당좌자산 제가 말씀드릴 때 유동부채가 쳐들어오면은 현금과 매출채권 합친 당좌자산이 가서 방어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재고자산은 뭘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이 보완적으로 예비군입니다. 현금 매출채권이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거들어 줍니다. 이렇게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함께 유동부채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이 회사를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1차적으로 수비수 역할을 하는 현금 매출채권을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나중에 보완적으로 예비군이 나가서 재고자산까지 합쳐서 세 개를 합친 이 자산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당좌자산 비율을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목차로 넘어가서 유동 비율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재고 현금이 10억 원, 매출채권이 10억 원, 재고자산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동부채는 20억 원입니다. 그러면 유동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150%죠. 이건 답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넘어가기로 하고 숫자를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20으로 늘려볼까요? 재고자산이 엄청 커졌네요. 그래서 현금 10, 매출채권 10, 재고자산 20, 유동부채 20이면 유동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200%.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커지면은 유동 비율이 커지는 거죠. 200%. 네, 잘하셨습니다. 그 유동 비율 낼 때는 재고자산이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재고자산이 원래 10억이었는데 20억으로 커지니까 유동 비율이 150에서 200으로 커졌습니다. 당좌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재고자산은 당좌 비율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대로 똑같이 100.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출채권이 변할 때는 당좌 비율이 변했지만은 재고자산이 변할 때는 당좌 비율은 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율만 바뀐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숫자들을 바꿔가면서 실험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를 바꾸면은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비유동 부채가 예를 들어서 30억이 된다. 그러면은 유동 비율은 변함이 없죠. 이거는 숫자를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200%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형자산이 20억으로 변하면은 그러면은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 30억으로 해볼까요? 유형자산이 엄청 커졌네요. 그러면 유동 비율은 얼마로 바뀔까요? 유형자산은 유동 비율하고는 관계가 없죠. 당좌 비율하고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좌 비율도 안 변하고 유동 비율도 안 변하고 그대로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 하다가 나왔었죠. 그래서 재고자산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역할은 현금 매출채권이 방어하는데 뒤에 가서 거들어준다.
그다음에 유동 비율은 아까 했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도 한번 회전할 때마다 재고자산만큼의 매출액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지금 재고자산이 여기도 10억 원인데 매출액이 30억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이 재고자산은 몇 회전했을까요? 3회전이죠. 아까 매출채권 회전율을 이해하셨으면은 재고자산 회전율도 똑같은 개념이죠. 그냥 매출채권이 재고자산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대기기간도 같은 개념입니다. 3회전을 했다면은 한 번 대기할 때 매출액을 만들어내는데 3회전을 했으면은 한 번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또는 그 회전을 위해서 한 번 대기하는 기간, 그거는 몇 개월일까요? 4개월. 그래서 재고자산 대기 기간은 매출채권 회수 기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재고자산은 창고에 대기하고 있다가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매출채권은 밖으로 나가서 회전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는 대기기간을 쓰고 매출채권은 회수기간이라는 말을 쓰고 용어만 약간 다른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